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0주차 강의입니다. 먼저 8주차 후 9주차에는 이제 각각 2시간, 1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오프라인 강의 1시간 했고, 그리고 9주차에는 중간 시험 2시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이제 10주차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즉 8주차하고 9주차 했던 거, 어,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주택용지 면적과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공업용지 면적, 그리고 녹지 면적 수요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원단위법에 의한 3단계 절차를 통해서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원단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원단위에 상응하는 장내 지표를 곱하거나 나누어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원단계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연대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연대 용도별 토지이용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용도별로 토지용 수요를 산정하는데 1단계에서 추정한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를 2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 용도별 토지이용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원단위법에서는 토지이용 면적의 수요가 계획가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밀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좀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긴 하지만 이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단위법을 통해 가지고 토지이용 면적의 수요 추정을 하는 거 간단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정확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때 적용되는 밀도는 그 주택지, 그리고 근린 상업용지, 교육시설,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근린 주거의 밀도의 개념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원단위법을 이용해 가지고 3단계에 걸쳐 수요 추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 가구 수, 주택 호수, 건축 연면적 등을 산출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목표연도 주택 용지의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주택용지의 수요 추정 방법이 있는데요.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정할 수 있고,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정할 수 있고,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용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인구를 기준으로 주택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년도 인구를 예측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인구 밀도를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측된 인구를 인구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택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연도 인구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인구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서 총 가구 수를 산출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가구 밀도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 밀도는 이제 가구를 면적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가구 퍼 헥타르를 의미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총 가구 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가구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은 가구 수를 주택 호수로 쉽게 환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호수를 쉽게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미래에 그 목표 연도에
얼마만큼의 주택을 목표년도까지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하면 좋은지 뭐 이런 정책 결정을 갖다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목표년도의 가구 수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가구 수의 주택 보급률 곱하기 1 플러스 공가율을 곱해서 주택 호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주택 밀도를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밀도는 주택 수를 그러니까 호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 수 퍼 헥타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주택 호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주택 밀도로 나누어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 방법,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은 주택 유형별로 다 주택 밀도를 적용해서 단독주택 저밀도, 연립주택 중밀도, 그리고 아파트 고밀도 등의 구성비를 정해서 주택 유형별로 정밀하게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이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유형별, 규모별로 목표년도 주택 호수를 예측을 하고요. 이렇게 예측한 주택 호수의 주택 호당 건축 연면적을 곱해서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기준 밀도로다 용적률을 설정을 하든지 또는 이제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을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유형별, 규모별 건축 연면적을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서 주택 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법, 이 네 번째 방법,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유형별, 규모별로 다 주택 용지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장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을 했었죠.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을 할 때 특징은 첫 번째, 상업용지 수요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어떤 시장권의 크기, 그러니까 시장 권역의 크기,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업용지 수요는 다른 용도에 비해서 좀 입체적인 토지용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 어떤 하나의 특징이다, 유의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단계에서는 계획 대상 지역의 인구, 매출액, 종업원 수를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추정된 인구, 매출액, 종업원 수에다가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를 적용해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년도의 상업용지 밀도를 설정을 하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주로 이제 기준 밀도로 용적률을 활용을 하니까요. 그 용적률로 나누어서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 그 세 번째,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원단위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인구를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추정된 인구에다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 헥타르 퍼 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기준 밀도로다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 요걸 이제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목표 연도의 매출액을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추정한 매출액에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 헥타르 퍼 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기준 밀도로다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 밀도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도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업용 건축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서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는 마찬가지죠. 근데 세 번째 방법은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종업원 수, 고용자 수를 갖다 추정을 하고요. 이렇게 추정한 종업원 수에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 헥타르 퍼 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준 밀도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을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상업용 건축의 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 용지율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설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조금씩 서로 이제 기준 밀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하는 것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것하고 좀 각각 차이가 있었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조금씩 서로 다르고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지 면적,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을 이제 도표로 그림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잠깐 보시면 그걸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쪽에 있네요.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그래서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도 이제 유의할 점 또는 이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업용지의 수요는 그 계획 대상 지역 내의 경제활동 규모, 특히나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업용지 수요하고 다르게 공업용지 수요는 좀 평면적인 토지용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체적인 토지용을 상정했을 때 기준 밀도로 쓰는 용적률 등 이런 거,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적고 그래서 고용 밀도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도 경제활동 규모, 밀도 설정, 공업용지 면적 산정 이런 3단계를 거쳐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의 규모를 예측하는데 주로 이제 2차 산업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 연도의 경제활동 규모를 종업원 수나 이제 생산액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연도의
공업용지 밀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평균 고용 밀도 또는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표화 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그 종업원수나 생산액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 평균 고용 밀도 또는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뭐 이런 것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나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보다는 방법이 간단하다라고 방법이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고용 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산액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고용 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 연도에 고용 인구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업종별 고용 밀도로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를 설정합니다. 근데 평균 고용 밀도나 업종별 고용 밀도는 이제 인퍼 헥타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고용 인구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업종별 고용 밀도로 나누어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냥 단위를 가지고 하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추정된 고용 인구 또는 뭐 예측 고용 인구는 단위가 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평균 고용 밀도나 업종별 고용 밀도는 인퍼 헥타르죠. 그래서 인을 인퍼 헥타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죄송합니다. 분모 분자의 분자에 인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날라가 버리고요. 남는 건 분모의 분모에 헥타르만 남게 됩니다. 분모의 분모는 결국 분자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헥타르라고 하는 단위만 남게 되고요. 이 단위는 그 면적의 단위니까 공업용지 면적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생산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목표 연도의 생산액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 밀도로다가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그러니까 생산액을 공업용지 면적으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러면 원 퍼 헥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생산액, 예측한 예상한 생산액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으로 나누어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생산액은 단위가 원일 테고요. 이놈을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즉 원 퍼 헥타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자의 분자, 분모의 분자 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분모에 헥타르만 남습니다. 분모에 있는 건 결국 분자로 가버리니까 헥타르만 남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마찬가지로 61쪽에 보시면은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해가지고 도표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용 인구나 생산액을 예측을 한다 또는 추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기준 밀도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고용 밀도, 그러니까 첫 번째 고용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용 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고용 밀도를 기준 밀도로 활용을 하는데 뭐 이때 고용 밀도는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이제 업종별 고용 밀도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공업용지 원 단위를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사실은 뭐 면적당하고 평균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면적당 생산액 또는 평균 생산액 해가지고 이제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을 하는데 고용 인구를 고용 밀도로 나누든지 또는 생산액을 공업용지 원 단위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을 수요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공업용지 수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면적인 토지용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형 공업용지,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는 공업용지 수요 추정할 때는 용적률이라든지 하는 입체적인 밀도 지표를 적용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업용지의 밀도 지표를 갖다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산업의 특성이라든지 공업지역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로 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의 특성은 뭐 노동집약적이냐 또는 뭐 자본집약적이냐 또는 이제 첨단형 산업이냐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 자본집약적인 산업, 첨단형 산업, 뭐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최첨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용자 수, 그러니까 고용되는 고용자 수 또는 종업원 수가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냐, 산업의 특성, 산업의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유형, 그러니까 기성시가지의 공업지역 같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층으로 해가지고 또는 뭐 높아봤자 뭐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공업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다가 공업단지를 뭐 도시 내에 들여놓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아파트형 공장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이냐, 공업지역의 유형에 따라서도 또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수요,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거 앞에 설명드렸던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보다는 좀 그래도 간단하긴 하죠. 근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인구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그 종업원 수라 고용 인구라든지 생산액 이런 거 추정하는 게 사실은 목표연도에 어떻게 될까 추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 밀도 설정하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과의 어떤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두 가지만 뭐 쉽게 예측하고 쉽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요 추정하는 거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다, 어렵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녹지 면적은 뭐 녹지는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뭐 완충 녹지, 경관 녹지, 뭐 연결 녹지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녹지 면적의 수요는 녹지의 기능 그리고 이용 빈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계 보전이나 재해 위험 방지 이런 목적을 위한 녹지는 뭐 특별한 수요 추정이 뭐 필요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정해가지고 녹지를 지정해가지고 보호를 하느냐, 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도시민의 휴식,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녹지 수요는 인구 규모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뭐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녹지 수요가 더 커질 인구 그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인구가 적으면 또 비례적으로 이런 녹지 수요는 적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녹지 면적의 수요는 좀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측 인구에다
녹지 원단위를 녹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 원단위를 곱해가지고 이제 산출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그 표에 보시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여기서 이제 그 뭐 개발 계획 규모별로다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이제 종류별로다가 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확보 기준 해가지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면적이 10,000 내지 30만 평방미터이다라고 하면 상주 인구 1인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큰 면적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평방미터에서 100만 평방미터까지 개발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1인당 6평방미터 또는 부지 면적의 9% 중에 큰 면적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굉장히 큰 규모, 뭐 예를 들어 여기선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1인당 9평방미터 또는 부지 면적의 12% 중에 큰 면적, 이 둘 중에 큰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최소한 확보해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큰 면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그 기준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런 그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발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이 둘 중에 큰 면적으로다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최소한 확보해라 라고 이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1세대당 2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큰 면적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면적이 1평방 킬로미터, 1평방 킬로미터면은 평방미터로 따지면 1km 평방미터가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경우는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그때는 이제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 이 범위 내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내지 3 평방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7.5% 이상, 10% 미만에서 녹지 또는 도시공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평방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의 10 내지 13%, 그러니까 10% 이상, 13% 미만으로다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거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상주 인구 1인당 6평방미터 또는 뭐 개발 부지 면적의 12% 중에 큰 면적, 이게 이제 10만에서 30만 평방미터 일대이고요.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그리고 뭐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산업단지 면적이 1평방 킬로미터 미만이면 면적의 5% 이상 7.5%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거 용도로 계획된 지역이 그러니까 그 밖에 개발 계획 중에 주거 용도로 계획된 지역 같으면은 상주 인구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으로다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기준이 상주 인구 1인당 3평방미터 또는 이제 개발 부지 면적의 5%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그 중에 큰 면적만큼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된 이유겠죠. 근데 그 이전 같으면 좀 뭐 이 규정이 그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좀 적었던 적게 확보를 했던 뭐 그런 때도 좀 있었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그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금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개방감도 그러니까 확 트인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서 휴식이라든지 여가를 즐긴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녹지 면적은 좀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많이 저기 막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